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이재명이 아군을 늘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파 간 정쟁에서 이재명의 아군, 자기 아군을 늘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은 그런 거 지금 관심 없습니다. 이재명의 주적은 위험과 부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위험과 부패에 맞선 전쟁에 집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재명과 그의 공무원들의 힘, 이것만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그래서 현장의 시민, 현장의 국민들을 아군으로 만들어서 싸우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꽂혀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공통점이 도출되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쟁과 국민의 이익과 공정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쟁,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있음을 최근의 정책들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의료기관 설치, CCTV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학교 주변 우범 지역에 더 많이 설치하고, 수술실 CCTV를 설치해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센서를 설치해서 보행자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노후 교량과 건축물을 보자마자 신고하면 즉각 출동해서 무상 안전점검하고, 재난이 부지불식간에 더 빨리 더 많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홍보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등등등. 먹는 걸로 장난치면 경기도가 가만 안 놔둔다라고 얘기하고, 고형 연료를 불법 사용하면 또 역시 가만 안 놔두겠다고 얘기하고, 공공건설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민의 이익과 공정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도내 어린이집 회계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한 지출이 되는지 감시하고 등등이 모두 이재명이 이 두 가지 전쟁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왜 현장의 시민, 현장의 국민 아군이 필요할까요? 학자들의 말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다라고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베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매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돌발형 위험, 원인 복합적 위험, 역동적인 위험, 예측이 어려운 위험, 위험 크기는 나날이 증대하고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것보다 그 과학기술의 결과로 만들어진 위험이 더 빨리, 더 크게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나고 있다. 이러한 경고를 한 사람이 울리히 베키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말 위험사회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한국 사회는 특히 돌진형, 압축형 위험사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압축적 근대화 시기에 과도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공기 단축을 무리하게 시도한다거나, 규격 미달 자재를 사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거나, 저임금을 주고 또 온갖 부정한 방법들에 의해서 허가, 설계, 감리, 안전진단들을 다 엉터리로 한다거나, 무리한 운행을 지속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은폐의 검은 네트워크에 공을 들인다거나, 그리하여 사회 전체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것들이 돌진형, 압축형 위험사회로서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한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의 방지와 부패 척결은 국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위험 적폐 세력들이 국가가 할 일에 왜 시민을 동원하고 이용하나? 이런 쓸데없는 시비를 겁니다. 이 시비를 거는 주체들은 위험 적폐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또 어떤 때는 국가가 왜 나서나? 국가주의다. 임금 문제에 국가가 왜 나서나? 이딴 식의 의견을 펼칩니다. 위험 사회로서의 현대 사회에 대해서 학자들이 알려주는 바는 위험의 방지가 국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태가 되었다.
그 위험의 규모는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때 민관 합동이라는 말을 안 쓰면 도대체 언제 씁니까?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사건들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90년대에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시일랜드 화재 사고, 이게 돌진형, 압축형 위험사회의 사건들 아닙니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공익제보 덕분에 사고를 막은 경우들도 있죠. 영무원의 열차 탈선 위험 제보라든가, 주한미군 군무원의 한강 독극물 방류 폭로라든가 제보라든가, 중국산 가짜 참기름 제보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거나, KTX 결함을 내부 제보한다거나, 새마을 금고법 위반 사항을 공익 제보한다거나, 평창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제주 세계 7대 경관 선정, 이거 KT의 부정이죠. 이 전화투표 관련 부정을 내부 공익 제보한다거나, 청각장애인 학교의 성폭행 사건, 그리고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부정, 이런 것들이 다 공익 제보에 의해서 알려질 수 있었던 거죠. 해외의 사례를 보자면 미쓰비시 자동차 클레임 은폐 사건, 유키지루시 식품 호주산 쇠고기 일본 국내산 속여서 판매한 사건 등등이 공익 제보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었고,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폭발 사고의 원인도 미궁에 빠질 수 있었는데 공익 제보에 의해서 아주 작은 부속품이 혹한 날씨에 얼어붙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강행했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와 제도를 좀먹는 분식 회계, 비자금 조성, 공정거래를 막는 대기업 담합, 부정부패, 정경유착, 유용, 횡령 등의 완전한 적발과 척결에는 국가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너무나 짙고 짙은 어둠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현장의 시민들의 공익 제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회가 이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 제보자 자신이 기본권을 보장받는 겁니다. 개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사고 원인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입을 꼭 닫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인권의 방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성원 개인이 한 인간으로서 도덕적 의지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과 인간의 존엄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주권자로서 국가의 법규 위반과 부패를 막는 자발적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한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정직한 사회적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UN, EU 등의 국제기구를 필두로 각 나라들과 각 기구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길고 긴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간단히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약, 정리력 최강 이재명 도지사의 말을 들어봅시다. 2017년에 쓴 페이스북 글입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말로 다 설명되네요. 지금까지 한 학자들의 길고 긴 이야기들이 이렇게 짧게 정리될 수 있네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발은 짧고 고통은 깁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시스템과 제도에서는요, 현재 시스템으로 내부 제보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 공익제보를 보호하겠다고 한 겁니다. 불량식품 제조 판매,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죠.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국민 이익, 시민 이익, 공정 경쟁, 공정 거래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엄밀히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 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첫 번째 공익신고, 두 번째 부패신고, 그리고 세 번째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신고를 공익제보라 일컫는다라고 하고, 이 공익제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익제보와 신고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꼭 두 가지 과제를 해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전반적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배신자라는 낙인을,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는 어처구니 없는 정근대적 의식은 척결되어야 합니다만은, 이것이 한 번에 어떤 행정가가 해낼 수는 없는 일이죠. 행정가로서 해낼 수 있는 일 두 가지를 발표한 겁니다. 보상금을 확대하겠다. 대리신고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겠다. 이것이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두 가지 과제다라고 이야기해 왔던 것들입니다. 먼저 보상금 규모의 확대는 도에서 재정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공익제보를 통해서 재정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3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재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막아서 공익에 기여한 경우는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서 2억 원의 보상금을 최대로 지급하겠다라고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것은 그 법 이름이 무색하게도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만, 그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만 공익신고자로서 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하겠다라는 황당한 상태입니다. 부패방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고 공익제보자가 보호되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변호사가 공익신고를 대리할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형법 제317조에 따라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큰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30조 1항 2호에 따라서도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장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상 범위의 확대와 비실명 대리신고제의 도입, 이 두 가지를 주축으로 한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는 이재명이 위험과 부패에 맞선 전쟁에서 현장의 시민, 국민들을 아군으로 만들어서 승리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들입니다. 확실히 이재명 도지사는 훌륭하고 투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